어머니, 이제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방도 춥고 아무래도 거기가 훨씬 따뜻하고 편하실 거예요. 소희의 말은 평온했지만 말끝에 섞인 날카로움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치매라 생각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겠지만 나는 다 들었다. 너의 진짜 얼굴을 말이다. 지금부터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도봉구의 낡은 단독주택. 늦은 오후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김봉자 여사, 올해로 82. 이 집의 맏며느리 윤소의 씨와 함께 지낸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아까워 스위치를 하나하나 꺼가며 지내는 봉자 여사. 하루 3번 찬물 세수로 정신을 붙잡는 그녀는 동네에서 참한 시어머니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며느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소혜 씨는 천사 며느리야.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다니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녀는 모범이었죠. 늘 밝은 미소에 고운 말씨,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다는 이미지. 하지만 벽 너머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아이고, 또 흘렸네. 나 참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하죠? 부엌 싱크대 옆 고무장갑을 낀 윤소희는 조용히 내뱉듯 말했습니다. 그러곤 젖은 바닥을 지니기듯 걸레질을 했습니다. 봉자 여사는 작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멀쩡하면서도 들리지 않는 척, 마음은 꾹 다문 채 참았지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방도 춥고 아무래도 거기가 훨씬 따뜻하고 편하실 거예요. 소희의 말은 평온했지만 말끝에 섞인 날카로움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어딘가에서 받아온 요양원 브로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험 설계사와 상담하는 목소리도 몰래 들려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봉자 여사가 아껴둔 통장이 있던 서랍이 조용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손녀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할머니, 어젯밤에 엄마가 이 서랍 열고 뭐 찾았어요. 무슨 종이 같은 것도 들고 갔고. 그 말을 들은 봉자 여사는 아무런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봉자 여사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비가 뚝뚝 떨어지던 그 밤에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네 얼굴을 한번 보자. 끝까지 똑똑히. 다음 날부터 그녀는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이름을 헷갈리고 밥을 2번 달라고 하는 척했습니다. 일부러 물컵을 엎고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는 실수도 했죠. 소희는 처음엔 당황한 듯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곧 입꼬리에 알 수 없는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약은 드셨죠? 요즘 자꾸 반복 말씀하시네. 혹시 진짜 치매면 어떡하나 몰라.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심하던 말투도 이제는 날이 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밤 봉자 여사는 방 안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조용히 다시 잠갔습니다. 자물쇠를 확인하고 금고 위에 작은 쪽지를 올려뒀습니다. 진심은 오래 버틴다. 가면은 언젠가 찢긴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진짜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른 아침 주방에서 식탁 의자 끄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윤소희는 뜨거운 죽그릇을 테이블에 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밥 드셨대요. 이러다가 살찐다니까요. 봉자 여사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벌써 먹었었나? 소희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수건으로 입술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엔 정성이 아닌 피로와 짜증이 묻어나 있었죠. 이래서 요양원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정우 씨는 진짜 엄마 상태 제대로 못 본다니까. 그날 저녁 소희는 남편 정우를 붙잡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신 엄마 지금 상태 심각해. 이틀 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나 혼자 다 떠맡으라고. 사람 잡는 거지.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직 혼자서도 하시는 게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하다고. 가스라도 틀면 어쩔 건데. 어머니 손에 사고라도 나면 그땐 누가 책임져. 그 말에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날 밤 봉자 여사는 방문 틈으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들리는 말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 잡는 거지. 위험하다니까. 요양원.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단단하게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속을 다 보겠구나. 며칠 뒤 낯선 목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수연이요. 뉴욕에서 돌아온 외손자 김수연. 회계사 자격을 가진 청년은 봉자 여사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식탁에 앉은 수연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이번에 유언장 정리 도와드리러 왔어요. 이제야 시간 좀 낼 수 있어서요. 소희는 애써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수연이 많이 컸네. 뉴욕 물 먹더니 더 멋있어졌어. 이번엔 좀 오래 있니? 수연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이면 충분해요. 어차피 제가 정리할 건 많지 않거든요. 이미 마음은 다 정하신 것 같아서요. 소희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그 말 안에 담긴 의미를 그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죠. 그날 밤 봉자 여사는 수연과 단둘이 앉아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근데 그 아이가 나를 그런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지.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뭔가요? 왜 그런 연기를 하신 거예요? 봉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건 위기 앞에서 본색이 나오는 법이거든. 나는 그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보고 싶었단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봉자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반격을 준비하셔야죠, 외할머니. 그 말에 봉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사람처럼 깊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늦은 오후, 봉자 여사의 방 안은 햇빛이 비스듬히 기울어들며 조용하고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 오래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김봉자의 유언장 초안 2025년 4월 9일 작성. 단정한 글씨는 떨리는 손끝으로 쓰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봉자 여사는 수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지도 적지도 않다. 다만 마음을 준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히 기억하지. 수연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자 여사는 거실로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식탁 위엔 유언장 초안과 통장 내역 복사본, 부동산 서류가 정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희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상속 관련 정리를 하시겠대요. 수연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집과 양평 땅 그리고 상가 건물, 그 모든 재산의 상속자는 손녀 수지입니다. 뭐라고요? 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멍한 얼굴로 수연을 바라보았고 수지는 깜짝 놀라 귤 껍질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그 애는 미성년자잖아요. 뭘 안다고 이런 걸 다 맡겨요. 수연은 잠시 소희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수지를 법적 수탁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 관리합니다.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봉자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는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모셨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봉자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네가 모신 게 나였니? 아니면 내 통장이었니?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치매라 생각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겠지만 나는 다 들었다. 너의 진짜 얼굴을 말이다. 순간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꾹 다물고 수지는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나 당신네들처럼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인생 다 바쳐서 이 집 지켰어. 그건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봉자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널 시험한 건 널 미워해서가 아니야. 정말로 가족이었는지 끝까지 믿고 싶었기 때문이야. 수연은 말없이 유언장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그 피를 따뜻하게 데우는 건 결국 마음이죠. 그날 이후 소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험이었대. 이 모든 게. 그리고 그 시험은 분명히 그녀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냉정하고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소희는 그날 이후 불안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손끝은 안절부절 움직였고 밤마다 부엌에 홀로 앉아 식은 커피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출근한 틈을 타 소희는 봉자 여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 안에는 누렇게 변한 통장 6건과 등기부 등본, 해외 주식 보유 내역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봉동 낡은 집 하나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서울 상가 건물에 양평 땅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소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때 수지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거 다 뭐야? 소희는 당황한 채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거야.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
이런 거 왜 나한텐 말 안 해줬을까? 소희는 수지를 향해 화를 내려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표정엔 탐욕과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하자 소희는 그에게 서류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이거 봐. 이게 다 당신 엄마 거래. 나 몰래 이렇게 모아뒀어.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정우는 조용히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 정도로 준비한 줄은. 몰랐다고? 난 10년을 이 집에서 어머니 모시며 살았어.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설거지하고. 나 없었으면 벌써 요양원 가셨을걸. 정우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희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구나. 소희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순간 봉자 여사가 천천히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앞에 섰고 수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야, 들었지? 사람은 진심을 지키며 살아야 한단다. 소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다 알았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전 그냥 보상받고 싶었어요. 내가 쓴 시간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지 않나요? 봉자 여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상이라. 그래, 줄 수 있지. 하지만 그건 간병비일 뿐이다. 가족에게 주는 마음은 아니란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틈을 깨고 수지가 말했다. 엄마가 혼자 있을 때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소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반박도 변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봉자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가면은 언제나 혼자 있을 때 벗겨지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더할 나위 없이 분명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부드럽게 마당을 감쌌습니다. 봉자 여사는 작은 원목 테이블을 꺼내어 마당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 옆엔 손녀 수지가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죠.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야. 할머니 제일 좋아하는 거. 수지는 도란도란 반찬을 나누며 조심스레 묻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처음 왔을 땐 어땠어요? 봉자 여사는 말없이 오래된 앨범 하나를 펼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소희는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정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 밝고 따뜻했단다. 손도 야무지고 말도 공손하고 난 그 미소만 보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지.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련한 그 시절 소희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기에 더 아픈 기억이었죠. 수지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엄마는 변했을까? 봉자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면을 쓴 채로 오래 살면 그게 자기 얼굴인 줄 착각한단다. 그 애도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잃은 걸지도 모르지. 사진 뒷장엔 봉자 여사가 쓴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은 조건이 아니다. 조건으로 맺어지면 이익 따라 흩어진다. 그날 밤 봉자 여사는 유언장 마지막 장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마음을 지킨 자에게 마음을 물려준다. 그녀는 조용히 사인을 하고 금고 속으로 봉투를 넣었습니다. 잠시 후 정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동안 엄마보다 아내의 말만 믿고 살았던 게 참 후회돼요. 봉자 여사는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늦지 않았다. 진심은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 가면을 쓰고 살아도 결국 진짜 얼굴로 남는 사람. 그게 가족이어야 하거든. 정우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주름진 손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무수한 이야기들이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의 고양이가 나무 의자 위에 올라와 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진짜 가족이란 건 아무 말 없이도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봉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말보다 눈빛으로, 가면보다 마음으로 남는 사람이 돼야지. 그날 이후 봉자 여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남긴 채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마지막 한 장의 사진처럼 담담히 정돈해 나갔습니다. 봉자 여사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희는 며칠째 말도 없이 집안을 서성이고 식사 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 식탁 위 먼지가 그대로 쌓였고 그녀의 눈은 항상 어딘가를 잃은 듯 텅 빈 초점으로 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엄마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린 눈에조차 어머니의 모습은 낯설고 두려웠죠.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예전엔 혼자 중얼거리면서 청소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봉자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가면 벗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중이란다. 그녀는 매일 새벽 작은 향을 피우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람이란 게 결국 자기가 만든 얼굴로 남게 돼 있더라. 며칠 뒤 수연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유언장 마무리와 법적 검토를 위해서였죠. 그는 봉자 여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며느님께서 민사소송 검토 중이랍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상속이라는 명목으로요. 봉자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 아이는 아직도 가면 속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희가 봉자 여사의 방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제가 쓴 카드 명세서, 식비 영수증, 병원 동행 기록 다 들어있어요. 봉자 여사는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쪽지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거였다면 제가 잘못 산 거겠지요. 그녀는 쪽지를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희야, 네가 쓴 가면은 어쩌면 내가 만든 걸지도 모르겠다. 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네 미소가 진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더 의심 안 했고 더 오래 믿었고 그게 네가 가면을 쓰게 만든 이유일 수도 있지.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절 시험하셨어요? 봉자 여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나니까. 나는 네 얼굴이 궁금했거든. 그 진심이 나한테는 너무나 중요했어. 소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할머니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도 누군가한테 가면을 쓰게 될까? 봉자 여사는 문을 열고 수지를 껴안았습니다. 써도 괜찮단다. 그치만 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 되도록 살아라. 방 안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속의 사람들 얼굴은 오래됐지만 그 무엇보다 정직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마당에는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봉자 여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 하나 믿는데 평생이 걸리고 속마음 하나 들여다보는데 인생이 다 가는구나.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와 수연 그리고 가족들에게 모두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 식탁에는 유언장 사본과 등기 이전 서류 그리고 한 장의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외할머니의 자산 정리에 들어갑니다. 도봉동 주택과 상가 건물, 양평 부지까지 전부 손녀 수지 앞으로 명예 변경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지는 놀란 얼굴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한테 다 주는 거예요? 봉자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대신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거든. 소희는 끝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전 아무 자격도 없단 말씀이세요? 봉자 여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돌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준비해뒀다. 하지만 그건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간병인으로서의 몫이야. 소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준비한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총 3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간병비 명목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비용을 산정했고 그중 일부는 세금 공제 후 일시불로 이체됩니다. 소희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정당한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신이 진짜 가족이었음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죠. 봉자 여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었다면 네가 날 의심하기 전에 먼저 내 손을 잡았겠지. 치매라 믿기 전에 내 눈빛을 봤을 거야. 정우는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꼭 지킬게요. 이 집도 이 마음도. 봉자 여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붉은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 아래엔 짧은 문장이 남았습니다. 진심만이 자격이다. 가장 낡은 마음 속에 가장 오래된 진짜가 있다. 초여름 햇살이 마당을 부드럽게 덮고 있던 날, 봉자 여사는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무릎 위에 고양이 한 마리를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엔 작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생일 케이크와 국화꽃 한 다발, 그리고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는 수지가 쓴 손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될게요. 가면을 써도 속은 못 속이잖아요. 봉자 여사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고 웃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과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거실로 이끌며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이제 내 몫은 끝났어. 이 집은 수지의 집이 되겠지만 그 애가 사람을 먼저 보고
마음을 먼저 믿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외할머니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걸 그 애도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같은 시각 소희는 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캐리어, 다른 손엔 이체된 간병비 명세서와 정우가 남긴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가면을 벗기 전에 네 얼굴부터 제대로 들여다봐. 그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메모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더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더는 가면을 쓰고 살 수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수지는 봉자 여사의 방 안에 액자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수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진짜 얼굴로 사랑해줘서 고마웠어요. 이제 그 집에는 숨겨진 얼굴도 시험도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만이 그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가면이 아닌 진짜 얼굴로 마주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란 걸 오늘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